1998년 가을, 스탠퍼드 기숙사 방 하나. 책상엔 빈 피자 박스가 쌓여 있고 모니터 2개가 밤새 켜져 있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그 좁고 지저분한 방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순서대로 줄 세우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들고 야후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가격은 $1,000,000.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공짜 수준이었다. 야후 사무실은 달랐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로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두툼한 자료집. 2 대학원생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만든 걸 설명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정렬되고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고.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2 사람은 빈손으로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캘리포니아 햇빛이 아스팔트 위에 내리쬐는 그 오후, 등 뒤로 야후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서 그냥 직접 키웠다. 광고 시스템 붙이고, 검색 품질 올리고, 속도 높이고. 사람들이 야후 대신 구글 주소를 치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야후는 그 숫자를 보고 있었다. 내부 보고서에도 다 찍혔고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도 다 보였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 숫자들이 올라왔을 때 경영진이 창밖으로 본 풍경은 어땠을까? 꽉 찬 주차장, 붐비는 사무실, 나쁘지 않은 실적. 지금 이 상태를 굳이 흔들 이유가 없어 보였을 거다.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 모든 걸 결정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됐다. 이번엔 야후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998년 그 낡은 기숙사 방에 2명이 이제 수천 명의 직원과 번쩍이는 본사 건물을 가진 회사 대표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야후 경영진이 받아든 협상 금액은 약 1조 원. 오래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계산기도 두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 냈다. 너무 비싸다고. 회의실 문이 또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근데 10년 뒤에 구글 시가총액이 야후의 수십 배가 됐을 때 그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했을까? 야후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다. 2008년엔 마이크로소프트가 45조 원을 들고 야후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도 거절했다. 2012년엔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를 구원투수로 데려왔는데 수백억 원을 들여 텀블러를 인수했다가 거의 전액을 날렸다. 그리고 2017년 야후 핵심 사업부는 버라이즌에 약 5조 원에 팔렸다. 1998년에 $1,000,000짜리 기회를 거절했던 그 회사의 끝이 그거였다. 근데 있잖아. 이 이야기를 야후 경영진이 멍청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 문제는 지능이 아니었어. 용기였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일부러 한드는 용기,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걸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큰 회사도 결국 야후가 된다.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당신 주변에 혹은 당신 자신이 야후처럼 생각하고 있는 순간은 없어? 199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강의실. 그곳엔 훗날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될 2명의 천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음을 세운 이재용, 다른 한 명은 네이버를 만든 이해진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미래를 그렸던 2 친구.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전장 위에서 그들의 우정은 가장 잔인한 비극으로 변질됩니다. 전쟁의 서막은 이재용의 압승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세련된 엘리트 이재용은 한메일이라는 혁명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인터넷의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당시 다음은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의 편지함이었고 광장이었으며 권력이었습니다. 반면 이해진은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시작해 조용히 뒤를 쫓는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네이버가 다음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진은 차가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이재용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논할 때 지독할 정도로 데이터와 점유율에 집착했습니다. 다음이 카페와 커뮤니티라는 감성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네이버는 지식인이라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검색 시장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재용이 이상을 쫓을 때 이해진은 현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결국 2003년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년 2위였던 네이버가 다음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이재용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경영권 분쟁과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자신이 세운 회사 다음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 같은 회사를 카카오에 넘겨주고 야인으로 돌아간 이재용. 반면 승리한 이해진은 라인을 성공시키며 글로벌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뒤 2 사람은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번엔 타다라는 모빌리티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용이 혁신을 외치며 타다를 들고 나왔을 때
네이버의 그림자는 정부와 시장의 거센 압박 뒤에서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결국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이재웅은 또 한 번 좌절하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한 명은 구속과 재판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명은 수십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 제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이상주의자와 데이터를 장악하려 했던 현실주의자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때는 어깨동무를 하며 미래를 논하던 두 친구.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현해탄보다 깊은 골이 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정을 배신하고 얻은 제국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자가 짊어져야 할 영원한 고독일까요? 한국 IT 지도를 피로 써내려간 이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비정한 우정의 기록입니다. 롯데의 형제들이 돈을 위해 싸웠다면 네이버와 다음은 생존을 위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왕자를 위해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밟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회의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 아래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넥슨 게임을 즐기는 수백만 명은 그의 이름조차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딱 하나의 질문만 조용히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맞긴 한 건가? 하고요.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 강신철과 단 둘이 돈도 없고 허름한 사무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라면을 먹으며 코딩하던 그 시절,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만들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재미가 어느새 수조 원짜리 제국이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제국이 커질수록 그가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달라졌고 창업자의 감각과 투자자의 논리는 더 이상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동료와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그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넥슨 지분 전부를 팔겠다고. 매각가 13조 원. 숫자만 보면 참 화려한 퇴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검토하다 조용히 빠져나갔고 넷마블도 들여다보다 물러섰어요. 사모펀드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13조짜리 회사를. 아무도. 그 무게를 그는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설명도 없이요. 그 뒤로 그는 조용히 하와이로 건너갔어요. 이사회도, 카메라도,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곳으로요.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2023년 2월, 하와이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향년 49이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국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 제국을 만드느라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린 다른 무언가를 조용히 그리워했던 걸까요?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잠실의 123층 롯데타워, 그 화려한 꼭대기 층에 앉은 백발의 거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15년의 어느 날,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제국은 단 한 장의 해임 지시서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둘러싼 싸움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늙은 왕과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두 아들의 잔혹한 서사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현해탄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껌 한 통으로 시작해 한일 양국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신격호 총괄회장. 그는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남은 일본, 차남은 한국.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질서는 차남의 무서운 야심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조용히 실무를 장악하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진을 하나둘 포섭한 차남은 어느 날 갑자기 형의 보직을 박탈하고 경영권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쫓겨난 장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90살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비행기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직접 동생을 해임하라고 하셨다. 장남은 아버지가 직접 서명했다는 문서를 흔들며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남은 이미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였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는 유례없는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 의해 쫓겨난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절규합니다. 내 아들들을 당장 내보내라. 내가 세운 회사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하지만 법과 자본의 세계는 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남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공략하며 성벽을 더욱 굳게 쌓았습니다. 전쟁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냈고 가문이 치부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한 형제의 인터뷰는 국민적 분노를 자극했고 롯데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거센 풍랑에 직면합니다. 그 와중에 90이 넘은 창업주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논하는 법정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가 더 이상 제국을 이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슬픈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리는 차남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은 모든 직책을 잃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고립된 채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제국은 지켜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혈육의 정보다는 숫자가 효도보다는 이사회의 의결권이 앞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단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잠실의 타워는 높게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서 들려오던 노회장의 호통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지워버린 아들의 선택, 그리고 아들들의 전쟁을 지켜보며 몰락해간 창업주. 이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우리는 진정 성공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제국보다 소중합니까? 아니면 제국을 위한 소모품입니까? 롯데의 이 잔혹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비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날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2019년 12월 배달의 민족 앱을 켜면 여전히 그 익숙한 화면이 떴고 치킨을 시키면 30분 안에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김봉진은 이미 사인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금액은 4조 원.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달의 민족을 넘긴 거예요.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안 건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010년 김봉진은 디자이너 출신으로 창업했습니다. 초기엔 전단지를 직접 모아 앱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발로 뛴 창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했어요. 사람들은 열광했고 투자가 몰렸고 배민은 한국 배달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개성 넘치는 브랜딩,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은 무너지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이용자 수 1,500만 명, 누가 봐도 전성기였어요. 그 정점에서 김봉진은 내려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내부에서는 충격이 번졌습니다. 수년을 함께 밤을 새운 동료들, 배민의 문화를 손수 만든 사람들이 외부 언론을 통해 매각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업자가 지켜온 수평 문화, 자유로운 조직, 우리가 만든 이 회사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이제 독일 자본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배민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수료가 오르고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배민을 사랑하던 소비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김봉진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러나 불명하게 바뀌어 갔어요. 그가 팔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회사를 특별하게 만든 건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과 철학이었다는 걸요. 김봉진은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고 조용히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의 선택은 현명한 엑시트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세계를 스스로 허문 걸까요? 4조 원을 받고 떠난 남자와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우리는 그 질문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주식 한 종목을 사면 수십 년을 버텼고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만 움직였어요.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도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버핏의 첫 번째 아내는 수전 톰프슨이었습니다. 2008년 세상을 떠난 그녀는 버핏의 평생 반려자였어요. 함께 자녀를 낳았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결혼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조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수전은 남편 곁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혼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자리에 다른 여자를 직접 채워 넣었어요. 아스트리드 맹크스였습니다. 수전이 직접 소개한 여자였어요. 그것도 버핏의 식사 상대로. 처음엔 식사 상대였고 그 다음엔 어느새 그의 삶 전부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이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전은 멀리서 남편을 사랑했고 아스트리드는 가까이서 그를 돌봤어요. 버핏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서명했다고 합니다. 워렌, 수전, 아스트리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 사람은 서로를 아꼈어요. 누구도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이 사랑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전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버핏은 아스트리드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준 두 여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았다고요. 그 말이 고백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사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버핏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숫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만은 끝내 읽지 못한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남자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버핏은 수전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수전이 그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떠난 걸까요? 그리고 아스트리드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왜 남았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름 붙였을 것 같습니까? 1993년 서울,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이건희,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생계를 쥐고 있던 남자. 그의 결정 하나가 수만 명의 월급날을 바꿀 수 있었고 그의 전화 한 통이 시장의 방향을 바꿨다. 전국에 삼성 로고가 붙은 공장이 돌아갔고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삼성이 먹여 살리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반도체, 가전, 건설, 보험, 호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삼성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런 남자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다. 혐의는 차명 계좌, 비자금,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숨겨놓은 1,000억 원대의 돈이었다. 수사의 규모는 당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검사실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향한 칼날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투입됐고 은행 기록들이 압수됐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것이 담력인지 준비된 침묵인지 아니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이건희의 형 이맹이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목되리라 믿었지만 결국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긴 남자. 그는 수십 년을 침묵으로 보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3년 그 오랜 침묵이 갑자기 깨졌다. 그가 기자회견 자리에 앉았다. 이복 동생이 차명 계좌를 통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불법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했다. 재벌 내부의 균열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다. 언론은 들끓었고 국민은 숨을 죽였다. 혈육의 고발이 가진 무게는 어떤 익명 제보보다 무거웠다. 이것이 진실을 향한 용기인지 아니면 수십 년 묵은 원한의 분출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다. 형제 사이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법의 영역으로 넘어온 순간이었다. 검찰은 움직였다. 수사관들이 추적한 차명 계좌의 수는 수천 개에 달했다. 실제 예금주는 삼성과 무관한 이름들이었다. 평범한 직원, 퇴직자,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까지 동원됐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 계좌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구조로 수렴됐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일부 계좌에서는 이건희 본인과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당시 언론은 전했다. 돈의 출처, 이동 경로, 최종 귀착지. 수사관들은 수백 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뒤집으며 그 끝을 찾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호명된 계좌 수는 점점 불어났다. 어디까지가 실체이고 어디서부터가 의혹인지 경계는 흐릿했다. 수사팀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려 했지만 숫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리켰다. 수사는 길고 치열했다. 그리고 재판은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건희는 일부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실형은 없었다. 집행유예. 법정을 나선 그의 얼굴에는 포토라인에 섰을 때와 같은 표정이 있었다.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그것이 단단한 자신감인지 오랜 시간 훈련된 침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유죄와 무사기환이 동시에 가능한 방정식을 대한민국은 그날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됐다. 이건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기구의 위원이 된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그는 다시 기업인이 아니라 외교관의 얼굴로 앉아 있었다. 판결 이전과 이후 그의 세계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시스템의 힘인지 자본의 힘인지 아니면 그냥 현실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를 기소했던 검사들은 그 뉴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천 개의 계좌 뒤에 숨어있던 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그 구조는 조용히 살아남았다. 돈은 이름을 바꾸고 계좌는 이름을 바꾸고 세월이 흘렀다. 시스템은 그대로였다. 이건희가 없어도 삼성은 돌아갔다. 그 구조가 그것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건희가 세상을 떠난 건 2020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이후에야 유족들은 상속 과정에서 차명 재산 2천억 원 이상을 자진 신고했다. 2천억 자진 신고. 1993년에 수사가 끝난 지 27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그 수사는 진실의 전부를 건드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일까? 법은 말했다. 숫자도 말했다. 그런데 두 개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걸까? 그 돈을 받던 날 케빈 시스트롬은 웃고 있었을까요? 2012년 4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습니다.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약 1조 원. 직원 수 13명짜리 회사가 1조 원에 팔린 거예요. 세상은 열광했고 언론은 천재들의 성공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케빈 시스트롬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로 그게 끝이었을까요? 인스타그램은 원래 버번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체크인 기능 중심의 평범한 소셜 앱이었어요. 케빈 시스트롬과 공동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사진 하나, 필터 하나, 공유 하나, 가장 단순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출시 24시간 만에 2만 명이 가입했고 일주일 만에 서버가 터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 연락해왔을 때 케빈은 거절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트위터도 인스타그램에 접근하고 있었고 저커버그는 직접 케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저커버그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케빈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인스타그램은 계속 성장했고 이용자는 수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커질수록 인스타그램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광고 시스템, 알고리즘, 데이터 정책. 하나씩 페이스북의 방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케빈이 지키려 했던 단순함과 감성은 점점 희석됐어요. 2018년 9월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는 동시에 인스타그램을 떠났습니다. 공식 이유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업계는 알고 있었어요. 저커버그와의 갈등이 한계에 달했다는 걸요. 자신들이 만든 앱에서 자신들이 쫓겨난 겁니다. 케빈은 지금 새로운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1조 원을 받고 떠난 남자와 그가 떠난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진 앱.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처음 거절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정답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였습니다. 로켓을 만들고 전기차를 팔고 소셜미디어를 통째로 사들였어요. 수백만 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주목했고 그의 결정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해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 남자는 대체 왜 저렇게 사랑에 실패하는 걸까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아내는 소설가 저스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고 아이도 6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키우는 동안 결혼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훗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직원처럼 대했다고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관리받는 직원처럼. 그 말 한마디가 2008년의 이혼을 설명하는 가장 짧고도 가장 아픈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는 배우 탈롤라 라일리였어요. 만나자마자 결혼했고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그 사이에 앰버 허드가 있었어요. 조니 뎁과의 법정 싸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둘은 강렬하게 만났고 강렬하게 헤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연결됐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라임스였어요. 뮤지션이자 아티스트, 머스크와 사이에서 새 아이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공식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다가 아이를 낳았다가 또 헤어졌어요. 그라임스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건 화성에 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붙잡는 걸까요? 어쩌면 그는 정복할 수 없는 것 앞에서만 비로소 멈추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로켓은 쏘아 올릴 수 있어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만은 끝내 붙잡지 못했어요. 그게 이 남자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부분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의 곁에 있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것 같습니까? 2012년 11월 라스베이거스의 팔라조 호텔 스위트룸.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리고 최고급 크리스탈 샴페인 수백 병이 기차 놀이하듯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는 헐리우드 배우도 석유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통통한 볼살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띤 31살의 말레이시아 청년 조 로우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낄낄거리고 있었고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 로우는 그날 밤 카지노 칩으로만 수십억 원을 뿌렸습니다. 10분 만에 2억 원을 잃고도 껌값이네라며 웃어넘기는 이 남자.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동양인 뚱보는 대체 정체가 뭐야? 아시아의 왕자님인가? 하지만 그들이 마시고 있는 샴페인이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고열을 짠 피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파티장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 로우, 본명 로텍조. 그는 사실 왕족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섬의 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재벌급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냄새를 맡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해로 스쿨과 미국 와튼 스쿨을 다니며 치밀하게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유학 시절 그는 부모님에게 받은 학비와 용돈을 몽땅 털어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말레이시아 왕자랑 친해라고 뻥을 치고 하루 저녁 술값으로 4천만 원을 긁어버리는 시기였죠. 그는 알았습니다. 부자들은 진짜 돈 많은 놈을 의심하지 않는다. 돈을 물 쓰듯 쓰면 알아서 기어온다. 이 대담한 사기극은 적중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과 미국의 거물들이 이 통 큰 아시아 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 동아주를 만납니다. 바로 리자 아지즈였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자 훗날 총리가 되는 나집 라작의 의부사들이었죠. 리자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영화를 좋아하고 화려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조 로우는 뱀처럼 그의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리자 형은 이런 시시한 데서 놀 사람이 아니야. 내가 형을 헐리우드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우리 엄마 아빠가 총리 되시면 나라 돈 좀 굴려서 큰 판 한번 벌려보자고. 2009년 나집 라작이 마침내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조 로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나집 총리에게 접근해 악마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총리님, 말레이시아의 석유와 자원을 담보로 국부펀드를 만듭시다. 이름은 이렘디비온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 겉으로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척하고 뒤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대한 지갑을 만드는 겁니다. 나집 총리는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조 로우는 공식 직함 하나 없이 오로지 총리의 비선 실세로서 이 거대한 펀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은행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챙겨주는 대가로 이렘디비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무려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자, 이제 쇼타임이다. 조로우의 손에 5조 원이라는 눈먼 돈이 들어왔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한 뒤 자신의 개인 통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어부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도 만져보지 못할 그 돈은 이제 조로우의 호화 요트와 샴페인, 그리고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핸드백을 사는데 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뻔뻔한 도둑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가능하게 해준 조이, 리즈, 그리고 조 로우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2014년 1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나무주연상을 받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소감에서 낯선 동양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TV를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 로우가 누구야? 디카프리오가 형님 브러더이라고 부를 정도면 대단한 거물인가 본데, 네, 그는 거물이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업가가 아니라 남의 나라 곳간을 털어온 도둑들의 왕이었죠. 이 장면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입니다. 디카프리오가 상을 받은 영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 마약과 섹스 파티를 벌이는 월가의 타락한 브로커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드는데 들어간 제작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전부 조 로우의 주머니, 아니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영화를 찍기 위해 진짜 범죄 자금이 투입된 그야말로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처음에 이 영화 제작을 꺼렸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 흥행이 불투명했거든요. 투자가 막혀 전전긍긍하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디카프리오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그는 제작사 레드 그레나이트를 세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억 원짜리 수표를 던졌습니다.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는 돈 냄새만 난다면 악마의 돈이라도 성수처럼 받아 마시는 곳이니까요. 조 로우는 돈으로 할리우드의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백인 주류 사회, 그것도 최상류층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돈지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당시 톱모델이자 올랜도 블룸의 전 아내였던 미란다 커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발렌타인데이에 9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뉴욕 아파트에는 투명한 크리스털로 만든 1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넣어줬습니다. 미란다 커는 조 로우의 재력에 반해 그와 비밀 데이트를 즐겼고, 조 로우는 친구들에게 내가 란제리 모델을 꼬셨다며 으스대고 다녔습니다. 그의 파티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도 울고 갈 수준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기간에는 프랑스 남부 해변에 초호화 요트 토파즈를 띄웠습니다. 이 요트는 만수르 소유인데 조 로우가 일주일에 50억 원을 주고 빌린 것이었죠. 요트 위에는 제이미 폭스, 엘리샤 키스 같은 팝스타들이 공연을 하고, 샴페인은 말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페리스 힐튼과는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돌며 도박을 즐겼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바카라 테이블에서 조 로우는 한 판에 5억 원씩 베팅했습니다. 10분 만에 20억 원을 잃고도 그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라는 표정으로 웨이터에게 팁으로 1억 원짜리 칩을 던져줬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썼을까요? 단순히 쾌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콤플렉스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뚱뚱하고 존재감 없던 소년이 돈이라는 마법 지팡이 하나로 백인들의 우상이 되고 세계적인 스타들을 줄 세우는 그 짜릿한 지배감. 그는 자신이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사랑을 위해 돈을 썼지만 조 로우는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훔친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국영펀드 1MDB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총리 나집 라작은 경제가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정작 자신과 조 로우는 그 국민들의 돈으로 헐리우드 배우들과 어울리며 50만 원짜리 트러플 피자를 먹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이 화려한 사기극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조 로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큰손이자 할리우드의 기부 천사,
그리고 아시아의 재벌 3세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밝히는 법. 이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총리 부인에게 바친 핑크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9월 뉴욕의 한 최고급 보석상 VIP 룸.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껏 부풀린 사자갈기 같은 헤어스타일, 온몸을 휘감은 명품,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빛. 그녀는 바로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 라작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를 능가하는 사치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쇼핑 리스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색깔별로 272개나 있었고, 그녀가 한번 쇼핑을 다녀오면 전용기 화물칸이 꽉 차서 수행원들의 짐을 실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보석을 대령하는 남자,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여왕을 만족시켜야만 자신의 사기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 로우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무려 22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가격은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로스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조, 정말 아름다워. 넌 내 아들보다 낫구나. 그녀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300억 원을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목걸이 하나면 말레이시아의 빈민가 아이들 수만 명에게 1년 동안 밥을 먹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오늘 기분을 좋게 해줄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폭로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밝힌다고 했던가요? 조 로우와 함께 일하던 스위스 은행의 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탐사보도 기자 클레어 루켓을 브라운이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왁 리포트라는 매체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렘디비의 돈 수조 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돈이 조 로우와 총리 일가의 사치품 구매에 쓰였다. 처음에 나집 총리와 조 로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가짜뉴스를 퍼뜨려. 다 고소해버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총장까지 갈아치우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결정적인 핵폭탄이 터집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일면 톱 기사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개인 계좌에서 발견된 7억 달러 약 7천억 원의 정체. 기사는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이렘디비에서 빠져나온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7천억 원이나 입금된 내역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고를 자신의 지갑처럼 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란 티셔츠를 입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나집은 물러나라. 도둑들을 잡아라. 라고 외치며 쿠알라룸푸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집 총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 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조 로우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사기꾼답게 뻔뻔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총리님, 걱정 마세요. 그 돈은 훔친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준 기부금이라고 하십시오. 이슬람 형제국으로서 총리님을 지지해서 보낸 정치 후원금이라고요. 세상에 7천억 원을 개인에게 기부하는 왕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던 개도 안 믿을 변명이었지만 나집 총리는 그 거짓말을 동아줄처럼 잡았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1원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왕가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조 로우가 훔친 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은행을 이용했고 미국 부동산을 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과 법무부 DOJ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사상 최대의 도둑 통치 K의 리피티오CR ACY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조 로우가 샀던 뉴욕의 펜트하우스, 비벌리힐스의 저택, 그리고 미란다 커에게 줬던 다이아몬드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훔친 돈으로 만든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제작사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던 조 로우가 진짜 영화 속 범죄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 로우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미국이 나서면 답이 없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인맥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형, 동생 하며 지내던 할리우드 스타들은 조 로우의 전화를 피했고 파티에 왔던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란다 커는 겁에 질려 90억 원짜리 보석들을 FBI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디카프리오 역시 피카소 그림과 말론 브란도의 오스카 트로피조 로우가 선물한 거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의 조명은 꺼졌고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수갑뿐이었습니다. 나집 총리는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로스마 여사는 자신이 사모은 200개의 에르메스 가방이 압류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조 로우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도 자신을 믿어준 파트너들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60년 넘게 장기 집권해온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집 라작 총리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함에서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나집 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았고 그의 부인 로스마 여사는 짐을 쌀 시간조차 없이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은 전 세계 토픽감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최고급 아파트 파빌리온 레지던스. 경찰들이 쇼핑카트를 줄줄이 밀고 나오는데 그 카트에는 주황색 에르메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려 284개의 에르메스 버킨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가방값만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용 캐리어 72개가 발견됐는데 열어보니 옷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괴, 그리고 현금 뭉치가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금 개수기 22대를 동원해 사흘 밤낮을 새어가며 돈을 셌는데 기계가 과열돼서 고장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압수된 물품 가액만 총 3천억 원. 한 개인의 집에서 나온 현금과 보석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야말로 탐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조 로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낌새를 채고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는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3천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 이코니미티 평온호를 타고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FBI와 인도네시아 경찰이 요트를 급습해 압류했지만 조 로우는 이미 다른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 키프로스 같은 섬나라들의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여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치 영화 페이스 오프처럼 말이죠. 현재 조 로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근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밤마다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 법무부와 딜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일부 약 1조 원어치를 내놓을게. 대신 내 죄는 묻지 마. 돈이면 다 된다는 그의 사고방식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7억 달러 약 8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일부 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훔친 돈의 일부만 돌려주고 자유를 산 셈입니다. 결국 감옥에 간 것은 나집 총리 부부뿐이었습니다. 나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조 로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봐, 멍청한 건 너희들이야. 돈이 권력이고 돈이 고법이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남겨진 말레이시아 국민들입니다. 조 로우와 나집 일당이 탕진한 5조 원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여야 했습니다. 조 로우가 미란다 커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값, 디카프리오와 도박판에서 날린 칩값, 그 모든 비용을 지금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서민들이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이 대신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까요. 조 로우는 우리에게 아주 씁쓸하고도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꾼이 권력과 결탁하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조 로우가 화려한 명함을 들고 여러분에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쉽게 돈 벌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희대의 금융 사기극
조로우와 1MDB 스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99년이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도 버텼다. 대공황도 지나쳤다. 수십 개의 경쟁자가 달려들었다가 사라졌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었다. 코카콜라의 맛이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당연하게 여겼다. 공기처럼, 계절처럼, 늘 거기 있는 것처럼. 그걸 회사가 직접 버렸다.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선언했다. 더 맛있는 콜라를 만들었다고. 새 시대엔 새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박수가 나왔다. 주가도 올랐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딱 사흘까지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 본사 상담 라인에 하루 5,000통이 넘게 걸려왔다. 욕설도 있었다. 협박도 있었다. 그냥 우는 사람도 있었다. 한 남성은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 아버지가 마시던 콜라인데 당신들이 뭔 권리로 바꿉니까? 전국 마트에서 구 레시피 콜라가 동나기 시작했다. 사재기였다. 창고형 마트를 3곳씩 돌면서 남은 재고를 쓸어 담는 사람들이 생겼다. 루이지애나 상원 의원은 의회에 청원서를 냈다. 원래 레시피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고. 시애틀에서는 구콜라 애호가 협회가 결성됐다. 열흘 만에 회원이 10,000명을 넘겼다. 분노였다. 근데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출시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새 레시피가 이겼다. 심지어 숙적 펩시콜라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확신이 있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결정이었다. 근데 숫자가 못 잡아낸 게 있었다. 콜라 한 캔 안에는 탄산이랑 설탕만 있는 게 아니었다. 어릴 때 아버지랑 야구장에서 마시던 기억이 있었다. 첫사랑이랑 나눠 마시던 여름이 있었다. 할머니 댁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던 그 찬 느낌이 있었다. 그게 다 담겨 있었다. 그걸 바꾼다는 건 제품 교체가 아니었다. 사람들한테는 기억을 침범당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당시 기록을 보면 코카콜라는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다. 젊은 소비자층이 펩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었다. 경영진에는 초조함이 있었다는 게 당시 언론 보도에 남아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 블라인드 테스트 숫자는 그 압박에 확신을 줬다. 어쩌면 그 순간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더 맛있는 콜라가 아니라 지금 이 결정이 옳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른다. 85일이 지났다. 1985년 7월 11일 코카콜라 북미 총괄 임원이 카메라 앞에 앉았다. 목소리가 떨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날 주가가 올랐다. 항복선언이 호재였다. 이후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해석이 붙어 다닌다. 하나는 역사상 최대의 마케팅 실수,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계획된 판짜기. 주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레시피를 바꿨다가 드라마틱하게 복원했다. 는 거다. 코카콜라는 그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근데 솔직히 한 번만 생각해보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돌린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마케팅 조직이, 소비자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팀이 이 반응을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통을 끊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0년 하버드 중퇴생 김범석이 한국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피자 쿠폰이나 팔던 애송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김범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박혀 있었습니다. 점유율. 그는 돈을 버는 대신 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1년에 5천억, 2년에 1조. 매년 조 단위의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국에 거대한 물류 창고를 짓고 트럭을 샀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용광로에 쏟아부으며 그는 선언합니다. 우리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겠다. 기존의 유통공룡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는 수십 년간 쌓아온 성벽 안에서 여유를 부렸죠. 하지만 쿠팡의 전략은 잔인했습니다. 로켓 배송.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놓여 있는 마법. 소비자들은 환호했고 경쟁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멈추지 않고 새벽 배송과 음식 배달까지 손을 뻗으며 시장의 산소를 독점했습니다. 적자가 쌓일수록 경쟁사들의 숨통은 조여왔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시장의 규칙을 파괴하는 포식자 앞에서 100년 전통의 유통 대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노동 감도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노동자들.
사람이 죽어나가고 창고가 불타올라도 쿠팡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때 김범석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수조 원의 잭팟을 터뜨립니다. 한국 시장을 먹어치우고 미국 자본의 품으로 도망친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천재일까요? 이제 쿠팡이 없는 한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괴물의 뱃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승리로 바꾼 이 잔혹한 게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도 로켓 배송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김범석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편리함 앞에서 윤리를 잠시 접어둔다는 것을요. 그는 그 심리를 이용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은 매장의 위치와 상품의 질을 고민할 때 김범석은 오직 속도와 데이터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던 발길은 멈췄고 마트에 가던 차들은 시동을 끄고 있습니다. 오직 파란색 쿠팡 트럭만이 골목을 누비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혁신입니까? 아니면 파괴입니까? 경쟁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 김범석은 웃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손정이라는 거대한 물주가 있었고 그 물주는 무한한 실탄을 공급했습니다. 적자가 나면 날수록 쿠팡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을수록 더 강해지는 기업이라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기괴한 돌연변이입니다. 이제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며 우리의 삶을 데이터화하는 거대한 감시자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말했습니다. 쿠팡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요.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진 골목상권, 망해버린 중소유통업체들, 그리고 창고 안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다 쓰러져간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쿠팡의 로켓은 그들의 희생을 연료 삼아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 날 김범석은 환하게 웃으며 종을 쳤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수많은 비명은 뉴욕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혁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주문하고 계십니까? 그 박스 안에는 상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거대 포식자의 끝없는 탐욕이 함께 배송되고 있습니다.